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오늘은 16세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유럽에 널리 알려진 유령선 전설의 픽션을 더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해당 이야기는 괴물연구소 채널 초기에 다뤄졌던 콘텐츠이지만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리메이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730년)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대영 제국의 거대한 상선들과 호위 군함들이 거센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금괴와 설탕으로 가득 찬 이 상선들은 대영 제국 해군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고 있었죠. 그때 호위 군함을 이끄는 에디 중령은 부관에게 긴급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쪽으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신호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대한척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관의 보고를 받은 에디 중령은 망원경으로 이 정체불명의 함선을 바라보았고 이것을 해적선으로 판단한 그는 그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디 중령의 명령 아래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대영 제국의 최신 군함 4척은 뱃머리를 돌렸고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수십 개의 포문은 불꽃을 토해내며 포탄을 발사하였죠. 공기를 찢으며 날아간 포탄들은 거대한 해적선에 명중하였고 이를 확인한 에디 중령은 상황 종료를 명령하였습니다. 허나 부관은 에디 중령에게 이 해적선이 격침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짙은 안개 속에선 기괴한 울음소리가 바다를 가득 메웠습니다. 에디 중령은 이 해적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망원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번쩍하는 천둥번개와 함께 거대한 해적선의 실루엣이 밝혀졌고 에디 중령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이 해적선의 모습은 거대한 괴물의 입이 뱃머리에 달렸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괴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대영 제국의 항해 기술이 담긴 이 호위 군함들은 대서양의 파도를 가르며 6노트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의 손길로 정교하게 조정되는 돛과 최신 해상 항법 기술을 활용하여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전진했죠. 하지만 이 괴물 같은 해적선은 마치 바다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 순식간에 거리를 좁혀 대영 제국의 호위 군함들을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적선의 놀라운 속력과 민첩한 움직임은 당시의 해상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에디 중령은 모든 함선들에게 각 군함의 돛을 완전히 펼쳐 최대의 속도로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위용이 무색하게 도망치던 그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이 괴물 해적선은 에디 중령이 지휘하는 호위 군함들을 하나둘씩 집어삼켰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해적선의 크기는 대영 제국의 전열함보다 몇 배는 더 커 보였죠. 이를 목격한 부관과 선원들은 에디 중령의 판단과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에디는 살기 위해 군함에 달려있는 보트에 줄을 끊기 바빴습니다. 에디 중령은 사실 샤프셔 백작 가문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 귀족의 호사스러운 삶 속에서 자랐습니다. 실전 경험은 고사하고 군사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부족했던 그가 대영 제국 해군의 군함 지휘관으로 임명된 것은 순전히 그의 아버지인 샤프셔 백작의 영향력 덕분이었죠. 당시 사회에서는 귀족의 자제들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 이는 군사력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어처럼 추악한 입을 벌린 해적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압도적인 힘을 자랑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의 손을 뿌리치며 홀로 도망치는 에디 중령을 뒤로 대영 제국의 상선과 군함 그리고 금괴와 설탕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출발한 대영 제국의 상선과 군함들이 해적선에게 공격당해 침몰했다는 소문이 항구의 골목과 부두를 따라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과거 해적의 황금기라 불렸을 만큼 해적들의 위용은 하늘을 찔렀었지만 1700년대 대영 제국의 해적 토벌 작전으로 모두 해산되어 그 힘을 잃었었습니다. 허나 이 소문은 1700년대 카리브해에서 그 위세를 떨쳤던 해적연합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였고 어민들과 무역회사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영 제국 왕립 해군의 대미한 앨런 아이작 대령은 에디 중령이 지휘하는 호위선이 정체불명의 해적선에게 격침당했다는 부관의 보고서를 읽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상선과 호위선들이 정체불명의 해적선에게 격침당했습니다. 막대한 양의 금괴와 설탕 및 젊은 병사들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에디 중령의 진술에 따르면
이 해적선은 대영 제국의 전열함들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했으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 중령의 이러한 주장은 그가 자신의 군함 지휘에 대한 무능력함과 상황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보고서를 읽은 데미안 대령은 격노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대대로 이어진 군인 가문의 후예로서 깊은 군사 전통과 대영 제국 해군의 엄격한 규율을 몸소 실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임무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와 제국에 대한 불명예이자 책임 회피의 징표로 간주되었죠. 특히 에디 중령의 방관적인 태도와 겁쟁이 같은 행동은 그의 군사적 가치관과 철저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에디 중령의 위치를 긴급히 파악했고 그가 머무르고 있는 호프웰 부두의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후 데미안 대령은 호프웰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대령의 마음과 달리 부두는 평화롭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걸어가는 데미안 대령의 위압적인 모습에 어민들은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데미안 대령은 거침없이 에디 중령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찻잔과 비싼 꽃들이 놓인 방에서 책을 읽고 있던 에디 중령은 데미안 대령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345명의 젊은 병사들과 대영 제국의 소중한 재산을 잃었는데 자네는 태평하게 책이나 읽고 있나? 자네의 신분과 가문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네. 난 이번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걸세. 에디 중령은 자신의 아버지 짜푸셔 백작의 영향력을 빌어 이번 사건의 후폭풍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귀족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고 많은 경우 법과 규정보다 높은 지위의 가문의 의사가 우선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 대령은 그런 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관들을 통해 이미 상황의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데미안 대령은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로 그의 권위와 영향력은 에디 중령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이었죠. 상황이 심각해짐을 느낀 에디 중령은 데미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일반적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거대한 입이 달려 있었고 그 해적선은 대영 제국의 전열함보다 몇 배는 컸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령관이었다 해도 이 일의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에디 중령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대령은 즉각적으로 에디 중령을 그의 직위에서 해임하고 부관에게 임무 실패에 대한 모든 사실을 군사 재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데미안 대령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골목에 있는 한적한 선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하고 초라한 선술집에 들어선 데미안 대령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령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붉은 두건을 쓴 중년의 남성에게 술을 시키며 잘 지냈냐는 말을 건넸죠. 비아냥 섞인 데미안 대령의 인사에 덕분에 잘 지낸다는 말을 전하는 선술집 주인장은 과거 유명한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여우라고 불렸던 해적을 이끄는 선장이었으며 해적연합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존 올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해적 선장은 과거 전성기 때 매우 강인하고 무자비한 해적이었지만 그의 정보력은 해적들 사이에서 값어치가 높았으며 대해적 연합의 지략가로서도 활동했었죠. 허나 해적의 시대가 저문 지금은 그저 해군의 빌부터 생계를 유지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술을 건네는 존 올데이를 바라보며 아직도 남아있는 해적 잔당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아는 바로는 대영 제국의 해군에게 위해를 가할 만큼의 규모를 가진 잔당들은 없다고 답하였죠. 잠시 후 빙빙 돌려 말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던 데미안 대령은 얼마 전 발생한 사건을 존 올데이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군함 4척이 단 한 척의 괴물 같은 해적선에게 격침되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나? 결국 수척의 해적선을 이끈 해적 잔당들이 이 일을 벌인 것이며 이 잔당들을 이끄는 해적 선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나와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면 진실을 말해야 할 것이다.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없었던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존 올데이는 술을 한 잔 먹으며 진실을 숨기는 것은 데미안 대령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였습니다. 곧이어 존 올데이는 데미안 대령이 좀 전에 설명한 단 한 척의 괴물 같은 해적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을 건넸죠. 이에 데미안 대령은 수십 초간 입을 열지 못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디 중령이 말한 거대한 입을 가진 해적선에 대해 말하게 된다면
해군이 유령선 따위를 믿는다는 소문이 퍼져 대영 제국 해군의 위신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웃음거리로 전락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굳건하던 데미안 대령의 눈빛을 어느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존 올데이는 옅은 미소를 지었으며 저주가 진짜 통했다라는 혼잣말을 하였고 데미안 대령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영 제국과 해적 연합의 총력전은 분명 해적들의 패배였습니다. 허나 이 전쟁의 시작은 어느 추악한 해적 선장의 배신으로 시작된 것이죠. 시끄러운 이빨 알린, 바다의 여우 존 올데이, 비열한 선장 램즈. 저를 포함한 이 세 명의 해적들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래알 같은 해적들로 거대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램지는 해적 연합의 본거지와 전략을 대영 제국에 팔아넘겼고 자신의 거처를 약속받았죠. 해적 연합에 보관되었던 대부분의 보물들까지 훔쳐 달아난 비열한 램지는 수많은 해적들의 적이 되었습니다. 고귀하신 대령님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같이 천한 해적들은 전설과 미신에 기반한 규율에 얽매여 생활하며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규율을 무시하고 배신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비열한 램지에게 수천 명의 해적들은 전통에 따라 그를 처벌하길 원했죠. 이에 별자리와 바다로 미래를 들여다보는 주술사 헤넴에게 자신들의 피와 머리카락과 금괴를 바쳐 저주를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괴물 같은 해적선은 그저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대령님도 직접 보시진 않으셨겠죠.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주를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한 채 영원히 바다를 떠도는 불황자로 남겨진 비열한 램지는 대영 제국의 군함으로도 격침시키진 못할 것입니다. 몰락한 해적 선장의 허무맹랑한 말을 들은 데미안 대령은 해군 대령이라는 직책을 망각한 채 존 올데이에게 찾아온 자신에게 분노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존 올데이를 노려보며 남은 잔당들의 해적선을 파괴하고 해적들을 생포하여 그와 관련된 내통자들을 찾아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곤 선술집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존 올데이는 그의 미래를 예견한 듯 미소를 지었죠. 이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대영 제국의 전열함 세인트 홀을 바라보는 데미안 대령은 자신의 부관을 불러 출항 일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문과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 자신이 직접 대서양으로 향하기로 한 것이죠. 시끌벅적한 호프웰 부두에서 대영 제국의 거대한 전열함 세인트 호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몇 주 전 대영 제국의 상선과 호위 군함에 가해진 무자비한 공격의 주범을 찾아 대영 제국의 명예를 회복시키려 합니다. 에디 중령의 무역 항로를 따라 탐색을 진행할 예정인 데미안 대령은 세인트 호의 갑판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인트 호는 대영 제국 최신 군함으로 빠른 속도와 견고함을 자랑했습니다. 한포만 백문에 가까운 이 거대한 세인트 호는 수백 명의 해군을 태우고 대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총 2척의 세인트 호와 여러 척의 호위 군함이 투입되었죠. 단호한 명령을 내리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데미안 대령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데미안 대령의 세인트 호 출항 소식으로 대서양의 무역 항로엔 쥐새끼 한 마리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괜히 꼬투리 잡혔다간 물귀신이 되기 뻔하기 때문이었죠. 푸른 바다 위에 세인트 호는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났으며 데미안 대령의 모습은 흡사 영웅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이때 찬란한 바다를 비추는 태양 뒤로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세인트 홀을 향해 야수처럼 달려왔습니다. 폭풍우를 피해 잠시 쉬어가자는 부관들의 의견에도 데미안 대령은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찢어지는 듯한 번개가 내리치며 병사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폭풍우를 맞이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진입한 세인트 호 앞에 대영 제국의 찢어진 깃발과 선박들의 잔해가 떠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데미안 대령은 분노하였고 그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단단해져가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세인트 호는 대영 제국 상선과 군함들의 잔해를 뒤로하고 폭풍우 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데미안 대령의 부관이 조타수 근처에서 소리치며 보고했습니다. 저 멀리 폭풍우 속에서 거대한 배 한 척이 세인트 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부관의 보고에 즉시 망원경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거대한 해적선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00문 이상의 대포로 무장한 세인트 홀을 지휘하는 데미안 대령은 수백 명의 해군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번쩍 내리칠 때마다 거대한 해적선과 세인트 호의 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공격 명령을 지시하였고 여러 척의 거대한 전열함들의 수백 개의 포문은 불을 뿜기 시작하였죠. 우레와 같은 소리가 저 멀리에서 들려왔고 해적선은 화약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 같은 화약 연기들이 조금씩 거치자 해적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으며 해적선은 수많은 포탄을 맞아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죠. 이것을 목격한 데미안 대령은 재장전을 명령하였고 다시 포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오금이 저려오는 매우 기괴한 울음소리가 폭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졌던 거대한 해적선의 선체는 회복되었고 거대한 괴물의 입같이 끔찍하게 생긴 무언가가 포효하며 다시 세인트 홀을 향해 돌진하였습니다. 데미안 대령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존올데이가 말한 해적들의 저주와 미신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죠. 망원경으로 바라본 이 거대한 해적선의 뱃머리에는 기괴한 괴물의 입이 달려 있었고 그 입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위협적인 포효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에디 중령, 내 말이 사실이었다니. 데미안 대령은 두려움을 삼키며 전열을 가다듬었고 전투를 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이 괴물 해적선은 뱃머리에 달려있는 거대한 입으로 호위 군함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저지하려는 수많은 대포의 격렬한 포성이 대서양을 울렸죠. 세인트호의 갑판 위에서 데미안 대령은 지휘봉을 휘두르며 대포를 정확하게 조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해적선은 기민하게 움직이며 반격을 가했지만 대령과 그의 선원들은 끈질기게 맞서 싸웠습니다. 허나 이 괴물 해적선은 포탄에 맞아 부서짐에도 계속해서 다시 회복되었으며 점점 그 기세가 기울고 있었죠. 화약의 냄새가 바다 위를 가득 메웠고 선원들의 비명 소리와 대포 소리가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데미안 대령의 굳건한 의지는 점점 부서져 가고 있었죠. 세인트호가 파괴되어 작은 나무 보트 위에 몸을 맡긴 데미안 대령은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저주를 받은 비열한 램지의 괴물 해적선은 압도적인 힘으로 대영 제국의 함선들을 파괴하였죠. 데미안 대령은 작은 보트에서 점점 다가오는 해적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긍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머스킷 소총의 총소리가 초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괴물 해적선은 데미안 대령을 보트와 함께 먹어치웠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영 제국의 국왕 윌리엄 3세는 해당 항로를 죽음의 항로라 칭하여 항해를 금하였고 아메리카와 대영 제국을 통하는 새로운 무역 항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 해군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들은 국왕 및 몇 명의 장군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데미안 대령이 이끄는 세인트 함대는 시민들과 귀족들에게 폭풍우를 만나 침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적한 선술집을 운영하는 존올데이는 이 소식을 접하곤 두 잔의 술을 따르며 미소를 지었죠.